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여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여당은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서 위법자들을 징계하거나 당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유권자 조사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기 의혹 조사, 야당 역시 자발적인 동참이 있길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적인 역효과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부사관의 추가 피해 의혹 등이 나오며 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강조하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 참여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 조사 내용을 특별수사본부에 보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이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검증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 사태가 불거졌던 LH의 혁신안도 발표됐습니다.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배제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뛰어들겠다면 더 숨지 말고 제대로 검증받으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상을 뒤집고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어렵사리 열리게 된 1심 재판 선고는 단 1분 만에 끝났습니다. 갑작스레 선고를 사흘 앞당긴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소송이라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소송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까지 낸 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일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의 대원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애초 일본 기업이 응하지 않아 수년을 끌던 소송은 올해 초 재판부가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한 뒤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을 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소송 대리인을 꾸려 대응에 나서며 지난달 말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자들로서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터라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현 재판부 판결은요,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에서는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하급심 법원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정반대 판결을 내린 셈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번 1심 판결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서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고기일을 갑자기 앞당긴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닌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협정 자체가 일괄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혀 있었지만 재판부가 3일을 당기고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선고는 미루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고를 이렇게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선고 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데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같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강제동원 사건은 재상고심 등 13년 동안 5차례의 재판을 거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미 동맹의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를 각하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강제 집행하면 한일 관계가 훼손되고, 이것은 동맹인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고려를 판결문에 담은 건 이례적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 안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응할 뜻이 없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오히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일본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외교적 교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의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특별히 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승소한 기존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 존중, 한일 관계 고려, 양국 정부와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이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 외에도 다른 혐의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변호인이 들어섭니다. 이 중사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군 법무관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고 연락은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측의 옹색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선 변호인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또 지난 1년여 동안 고 이중사가 이번 건을 포함해 3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파견원 준이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도 이 사건에 지금 회유나 은폐를 가담했던 인원들에 의해서 이제 회유가 있었고,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지금 은폐를 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 측은 객관적으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거학을 척결하는데 군 검찰단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선 변호인의 직무유기권을 포함해 군 검찰단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부실 수사 의혹에서 제외돼 있던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중사의 상관인 A준이와 비상사와 함께 시하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준이와 비상사는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자 보고를 외면하고 회유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입니다. 시하사는 차량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질 때 운전을 했던 인물로 사건 초기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A준이와 비상사가 2차 가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공군은 최근 이들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일 압수수색도 군사경찰에 국한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서산 공군부대에서 1차 보고가 미흡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감사관실 역시 이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등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혀 이성용 전 공군총장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또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계급은 그에 맞는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 병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보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병영 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를 고려한 듯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부대 지휘관들의 재판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지휘관들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게 병역 문화 폐습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성추행을 당하고 그 피해를 신고했지만 결국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선 변호인이 제대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변호를 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국선 변호인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건지 군 법무관 출신이시기도 한데 일단은 직무 유기죄 외에도 다른 범죄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뭐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직무 유기죄만 좀 비춰보면 직무 유기는 직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방임을 해야지만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소홀하거나 단순히 태만했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면담을 하지 않았지만 2차례 전화를 했고 메시지 교환을 몇 번 했다고 했을 때는 의식적인 방임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범죄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소 내용을 봐야 알 것 같고요. 뭐 이 범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범죄가 직무유기가 되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에 명시돼 있는데 그 명시된 직무에 대한 어떤 의무를 의식적으로 피했다든가 이런 게 아예 있어요. 도망가고 이거 안 한다고 해야지만이 우리 법상으로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족들이 이거 외에도 또 심각한 것들도 또 있다라고 한 거는 뭐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어떤 젠더 문제라든가 또 양성의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모든 기관과 기업에는 양성평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에도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에 한 20여 차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다. 이게 완전히 먹통 시스템이었다는 건데 말이지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공군 외에도 육군, 해군에도 다 양성평등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일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센터에 신고를 했고요. 센터가 이 지휘관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 고소가 안 되고 만약 수사기관에 가지 않았으면 아마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한 달간에 월간 보고할 때 뒤늦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차례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센터에서는 해줬던 게 없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없던 거예요. 또 센터 입장에서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이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례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족 측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이모 중사는 과거에도 1년 넘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이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에 아마 남편도 군인인 모양인데 남편에게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도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죠. 유가족 측이 또 이제 이중사의 직소상관 3명을 고소했는데 그 이 중 1명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받는 사람이라면서요? 지금 이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지금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남편도 군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편한테도 뭐 이를테면 회유라든지 압박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지금 이 사건의 뭐 피의자들 중에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면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엄청나게 심각한 구조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다들 달려들어서 덮으려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안 돌아갔다는 것도 참 답답한데 회유까지 공개는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등장했다는 게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일반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어렵죠. 회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데 회유하는 과정이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성범죄에서는. 군의 특수성 같아요.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군 같으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 순으로 만약 우리 부대에서 뭔가 일이 터졌거나 부대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이 지휘를 잘 못했다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건 딱 그렇게 지금 조사는 하고 있지만 또 지켜봐야 될 부분 같지만 여기서는 지휘 책임보다는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것을 면피하려고 했던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 방역 수칙 부분하고 이 성범죄하고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심리들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쉽게 이제 군에서는 가서 얘기하기 좋거든요. 피해자한테도 너 같은 부대에 있는데 좀 참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 게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센터 쪽에서는 아이고 뭐 수사가 하고 있는데 뭐 그럼 수사를 하는 쪽은 제대로 했느냐. 근데 일단 가해자니까 수사를 하려면 휴대전화도 다 뺏어가지고 압수수색해서 다 조사해봐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나온 모양인데 그냥 임의 제출로 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다는 뜻인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수사 관행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가서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은닉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보를 하는데 군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임의 제출하면 영장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안일함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 만약에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은닉하거나 훼손했으면 방법이 사실 없는데 영장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군인이 군인을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그런 신뢰감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소할 데가 없으면 결국 이제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국회의원을 찾아가듯이 군인이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는 가서 설명을 했는데 조치는 없었다라고 이제 유족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측 의원들입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한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호소를 했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신원식 의원 얘기에 따르면 다른 전화 때문에 좀 깜빡 잊었고 보고는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호소할 곳 또 시정을 요구할 곳들이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비극까지 안 갈 수 있는데 뭐 동시에 다 안 돌아가는 게 돼버리니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군사법원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안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처리해달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군사법원법, 군에 있는 형사소송법하고 뭐 검찰청법 합친 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법원, 일반 검찰하고 특수성들이 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가 지휘관한테 예속이 돼 있습니다. 지휘관이 군 검사를 밑에 두고 작동시킬 수 있고 군 판사도 사실 국방부 밑에 있지만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예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군 지휘권하고 분리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의 2심 같은 거는 군에서 하지 말고 민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은 3심 대법원만 민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있고요. 지휘관이 재판이 끝나면 오케이 아니면 깎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관할관 확인 감경 조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군사법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일반 재판에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참여해가지고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을요? 일반 군인들이 예. 장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휘관의 어떤 입김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모로 문제가 됐었고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개정안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아직 통과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 직결할 얘기가 아닌데도 일반 장교가 들어가서 재판관을 맡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제한이 되긴 합니다. 대부분 군판사가 하긴 하는데요. 이 아직까지 법상으로 군사보험법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관 제도라고 남아 있고요. 이거는 일반 장교가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거고요. 또 지휘관이 관할관이 돼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징역 1년이 나왔으면 3분의 1 정도는 깔 수가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그 제도가 뭐 요새 적용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이상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떤 비판이 계속 제기됐고 계류 중인 법안들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껄끄러운 제도들이 아직 남아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업종별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앞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은 법 시행 이후의 경우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첫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린 때부터 누적된 손실을 그에 걸맞게 보상하는 건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미 3차례 이뤄진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 이렇게 환급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정서적 맞지 않다. 대신 이번 추경에 업종별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법 시행 전 생긴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보다는 지원 규모가 작지만 오히려 지원 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별 소득을 파악하는 건 빨라야 10월인데 재난지원금은 추석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지원 대상도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외에 여행, 공연 같은 경영위기 업종 10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했던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냐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 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당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그라지지 않는 소급 적용 논란이 최대 변수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론을 두고 야당에 이어서 여당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과의 논쟁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주로 야당에서 이뤄지던 이재명 경기지사 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최근 여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나머지 대권 주자들도 정책 효과의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현 시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소득 논쟁에 먼저 불을 지핀 건 이재명 지사입니다.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안심소득을 겨냥한 비판글을 올렸고 여기에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된 겁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르네지 교수의 이론을 두고는 서로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가다가 급기야는 신앙 논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다시 국민의힘 정강정책까지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한 건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면서 이 지사 특유의 논쟁 스타일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쟁이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배제 가능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배제가 우려된다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영입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말한 점과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을 이 전 최고위원이 언급했다는 점을 들며 두 사람이 윤 전 총장을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 당권 경쟁에 개입하지 말고 대선 주자를 평가절하하지도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친분을 거듭 지적하며 거들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너무 가깝고 우리 당 안에서 먼저 후보를 뽑자 이런 의견을 이준석 후보가 낸 적이 있고 상당히 아마 언짢을 겁니다. 거듭되는 윤석열 배제설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억측이자 망상이라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되레 윤 전 총장을 거듭 언급하는 게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며 맞받은 겁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땡기고 싶어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사실 누구에 대한 호불호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많이 밝혀놓고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선거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경쟁에서 밀리니 뭐라도 해보려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공방의 중심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당원 선거인단 32만여 명의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 당대표가 발표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들으신 대로 당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여전히 최대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 여부인데요.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오는 11일 전당대회 직후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후 여전히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당시 화면 보실까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보다는 주로 측근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언론에 흘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해명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통해 전해졌고요. 백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 역시 측근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른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측근을 통해 두루뭉술한 입장 표명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안상수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과 만남을 추진했다 불발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외부 인사와의 만남은 물론이고 국립현충원 참배 같은 소식도 시간이 지난 뒤 측근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이른바 전원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검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공학적인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지적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너무 숨어서 간부기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들 역시 간부기 정치는 당당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제 검증대에 올라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정부가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지 석 달 만에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등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LH의 불법 투기와 전관 이후 갑질 등 불공정과 부독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LH 전 직원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실사용 목적의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내 토지 소유자와 LH 임직원의 토지 보유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 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전관 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도 막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이 고위직 500명대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자가 창업이나 취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 계약이 금지됩니다. 임대주택 매입 시 LH 직원과 친척 등의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SNS 댓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도 문책됩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도 개선됩니다. 3년간 기관장과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출장비 등 경비가 절감됩니다. 정원도 20% 이상 감축됩니다. 1단계로 상위 관리직과 기능 축소 등으로 1,000명이, 2단계로 지방조직 1,000명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부문 등 LH의 핵심 기능은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경영평가에서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과거 발생한 비위행위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의 성과급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있는 12명의 조사 내용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의뢰한 건데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등 검증 계획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 16건의 부동산 거래 또는 보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의혹 유형을 보면 남의 이름을 쓴 부동산 명의 신탁이 6건, 의정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입니다. 다음 달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전체 16건 가운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소명이 안 됐다고 정확하게 소명이 다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발표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관련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정부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이른바 LH 사태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단체 중에 하나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를 연결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LH에 대해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시기에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입니까? 우선 오늘 발표는 투기와 갑질 등 LH 내부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엄정한 감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발표로 이해됩니다. 예.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재산 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실사용 목적의 토지 취득 금지, 준법 감시위원회 등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토부로 회수하고 그다음에 20% 이상의 인원을 감축을 하는 등 비핵심 기능을 분산시키고 인력 감축하겠다. 취업 제한 대상 등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 소속 기업과 5년간 수익계약 금지를 하는 등 퇴직자의 정관이하고 갑질행위 등의 고질적인 악습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LH 경영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향후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과급도 환수하겠다고 하는 등 내부적인 통제 장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충분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좀 그렇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H의 조직 혁신안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이 LH의 어떤 칼을 들이대서 여러 개로 쪼개면 LH가 마치 혁신되는 것처럼 문제를 좀 오도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쪼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실히 할 기관인지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지 뭔가 좀 DNA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뭔가 반쪽짜리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 대학 총장들께서 LH 분할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괜히 희생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LH 계약이 공기업이 이제 공기업다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어떤 조직 문화의 부패 또 LH 사업의 어떤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 때문에 이렇게 크게 촉발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이해관계 문제로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학에서도 이제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이제 이 일탈행위로 인한 행위들을 이제 일벌백계 하고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좀 해라.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LH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보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심으로 논의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논의가 조금
저 정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뭐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뭐 분리 이런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모회사 자회사로 이렇게 나누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긍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회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회사 사업으로 이제 내보내고 모회사가 이걸 감독하겠다 이런 것들이 감시 견제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공익 사업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지 않겠는가, 오히려 수익 사업이 더 확대되진 않겠는가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좀 정부가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내용, 그 LH 사업의 그 자체가 지금 어떤 투기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정치권 얘기를 좀 넘어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2명의 16건의 불법 거래 의혹이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혹들이 나왔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고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그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입니다. 다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 모두 이제 그 16건의 부동산 불법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 이런 예.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의원의 경우는 탈당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을 남용한 경우도 있을 거고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런 지금 그 이해 충돌 방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8년여 정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논의를 됐던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법하거든요. 예. 지금 이런 그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명의신탁 이런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행위들은 또 업무상 비밀 그 이용 의혹이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의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그동안에 국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드러난 것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 여당이 스스로 약속한 대로 뭐 출당을 시키고 또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까지도 취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출당이나 제명을 당했으면 나중에 복당도 없어야 되는데 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좀 감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을 뭐 피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은 계속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당이 정확하게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따갑게 그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국민들은 지난번 선거 때 대부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대충 얼추 봤어도 민주당 의원들보다 부동산 자산 보유가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보유 건수면에서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들이 여당 의원들보다 더 깨끗한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자산 보유의 준법성이라든지 윤리성,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국민의힘도 스스로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이경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0살에서 64살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 시작하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 등도 화이자 백신 접종과 예약에 합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 불광동 내과의원. 어르신들이 대기실에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접종 순서를 기다립니다. 60에서 64살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병원을 찾은 겁니다. 잠깐만요. 백신을 맞고 나자 한결 표정이 밝아집니다. 몇 사람은 있었어요. 불안한 감이 있지, 뭐 아프고 다거나 이제 뭐 부작용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요즘은 또 그냥 괜찮다 하니까 서로 이제 백신 맞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이곳 위탁의료기관에서는 60에서 64살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지난 4월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별 접종이 차례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60살에서 64살까지 포함되면서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60살에서 64살 사이 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은 78.8%에 달합니다. 큰 부작용을 주변에서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다 마감되었고요. 대기 명단도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30살 미만 군장병 41만여 명 가운데 86.5%, 35만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함께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 외출바 통제도 완화되고 또 선우님들끼리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살 미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감염 위험성을 더 줄이는 거기 때문에 뉴스로 화이자를 일찍 맞게 된다고 들어서 되게 기뻤고요.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도 오는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인 응대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고 했는데 빨리 백신 접종을 맞아서 책임감 갖고 백신 먼저 접종해서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예약한 30살 미만 대상자들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목표했던 상반기 1,300만 명보다 100만 명 많은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은 물론이고 집단 면역 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조기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84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달 백신 접종 예약자가 600만 명이 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300만 명 넘게 예약한 60살에서 64살 이하 어르신과 30살 미만 군장병 41만여 명 접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20만 명에 달하는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화이자를, 같은 연령대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더나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 얀센 백신 101만 명분까지 더하면 상반기 목표보다 100만 명 더 접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도입하면서 상반기에 1,400만 명 정도의 1차 접종이 종료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계획안은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건 다음 달 초중고 교사와 고3 수험생 접종 정도인데 구체적인 건 이달 셋째 주에 발표됩니다. 소아암 환자 부모라든지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의 부모처럼 감염에 취약하거나 위험군에 대해서는 3분기 접종 대상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해 외국인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남에서 또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논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한 식당.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식당을 다닌 외국인 한 명이 지난 5일 감염된 이후 사흘 만에 50명이 넘는 외국인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일하면서 같은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창녕구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창녕구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유흥주점 집단 감염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310명을 넘었습니다. 바 형태의 술집과 관련해서는 모두 47명이 확진됐고 목욕탕, 동호회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많은 젊은 층 중심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좀처럼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주라든지 영국 변이주들을 갑자기 확산하게 되면 젊은 층 안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대전 라이브 카페 집단 감염은 다른 업소 2곳으로 번지면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고령층은 바이러스를 조금씩 피해가고 있지만 접종률 10%를 밑도는 20에서 40대 감염은 줄지 않는 상황. 또 백신 주사 바늘이 닿지 않는 외국인 감염까지 반복하면서 코로나19 그늘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또는 맞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약국을 찾아서 진통제 뭐뭐뭐 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특정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서 정치인도 참여하고 지금 전국의 약사들로 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진통제는 없다고 하는데 약국에는 같은 성분, 같은 효능의 진통제가 남아 돌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제품의 이름 대신 아예 성분을 부르자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네, 아세트 아미노펜. 오늘부터 약국에는 이런 포스터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아세트 아미노펜 70여 개 제품이 다 허가를 받고 똑같은 성분, 동일한 효능입니다. 라는 거죠. 같은 성분, 동일 효능의 약을 약사가 추천하는 대로만 복용을 하시면 진통 해열제가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황이 어떤지. 지금 2억 정 정도의 재고량이 있는데 6월에 예방접종을 맞을 분들이 한 800만 명 되니까 한 사람당 25달 정도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 10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공급량이 혹시 또 부족할까 봐 계속 또 동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아세트 아미노펜 단일 성분 해열 진통제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진통제를 따지다 보면 해열 진통제가 있고 이게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이죠. 해열 진통제인데 소염 해열 진통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부프로펜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서 필요한 거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굳이 소염 성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열 진통제 쪽이 위장 장애라든가 각종 부작용이 훨씬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작용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작용도 적고 하니까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을 권장했던 겁니다. 자, 그래도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이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양, 한꺼번에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복용 후에 계속해서 아프네하면서 계속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감기약이나 두통약 등에도 이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겹쳐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다고 분명히 약사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또 보시죠. 발열과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건데 미리 드시는 거는 의사들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 아미노펜계가 없으면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계도 괜찮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복용 후에 고열이나 발열, 두통, 전신 통증이 계속 있으면 그때는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받고 약은 약사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이로운 길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침 9시를 넘긴 시각 서울 장지동 대형 물류센터에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투쟁에 나선 겁니다. 분류도우미 투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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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안에는 분류되지 않은 상자 수백 개가 쌓였고 상자를 각 차량 앞으로 나르기 위한 레일도 멈춰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분류 작업에 있어서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분류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분류 도우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노동 시간들이 단축되는, 그리고 분류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택배 노조 소속 기사들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는 소속 택배기사 150여 명 가운데 노조에 속한 3분의 1 정도가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직접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대리점 측이 미리 골라놓은 물건만 배송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도 물건이 이렇게 많아서 택배 차량 한 칸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분류 작업 거부에 참여한 노조원은 6,500명으로 전체 택배 기사의 11%에 이릅니다. 길어지면 지역마다 배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7시부터 해서 지금도 현재 1시, 12시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 합의 안에 그 부분이 사용자 측에서 자기 몫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소속 택배기사 6,500여 명이 분류작업 무기한 거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정부와 택배사 등이 참여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5달째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택배사에게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분리작업이 심지어 투입되지 않은 것도 허다한 게 지금 실정입니다. 저희. 이에 대해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등은 분류 인력을 짧은 시간에 전부 투입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의안에선 거래구조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이 시점을 지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1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은요, 택배사들이 그것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2차 합의에서 이제 그 시기나 이런 부분도 결정할 건데, 아직 합의본 사항이 아닌데 그걸. 지난 2월 구성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시 한번 회의를 열고 분류 인력 투입의 구체적인 시점과 표준 계약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남 함양 대봉산 짚라인에서 이용객이 60m 높이 공중에 2시간이나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짚라인이라며 홍보했지만 안전 대책 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짚라인 체행객이 바람을 가르며 회속 활강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허공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나 끝났어. 아이, 기다려야 돼. 공중에 멈춘 짚라인에 매달린 모습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반대편에서 업체 직원이 와이어를 타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5구간 길이 2.89km, 국내 최장 길이인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4번째 구간에서 도로래가 멈춘 건 지난 6일. 이용객은 60m 높이에서 2시간이나 심한 불안감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떨어질까 봐 무섭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전장치 돼 있으니까, 근데 2시간이나 있으니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팔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대봉산 짚라인 운영을 책임지는 곳은 함양군. 돌발 사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경사로의 긴 거리를 사람 힘만으로 이동하다 보니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오셔가지고 억지로 밀다가 또 안 되고 또 그랬는데, 뭔가 좀 구체적이거나 좀 획기적인 구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함양군은 성인 2명이 함께 타 감속 도로를 사용했는데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내려가 중간에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경사로에 대비가 좀 약해서 여기에 대비한 추진을 좀 높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조요원들이 체력이 좀 약해서 그 좀 체력 보완을 해가지고 한 5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장 이후 시설 이용객이 1,7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고 사고 대응은 엉성한 상황.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1739님, 군대 내 성범죄는 군대의 특수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듯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5633님, 가해자는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십시오 하셨습니다. 9330님은 사회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데 인식과 법과 제도 또 자꾸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4089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여야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조사받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직장인들이 화이자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 취소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내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의 명단 입력 과정에서 일반 직원 명단도 포함되는 사고였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모두에게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K방역이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